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군부대 사무실 창밖에는 낙엽이 흩날리며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은 규율과 침묵이 감도는 분위기였고 군복 차림의 장교들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전사 통보서였습니다. 윤희는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낯선 기운을 감지한 듯 칭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교는 엄숙한 목소리로 남편의 전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말끝마다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고 아이를 안은 품이 흔들렸습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전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듯했죠. 옆에 있던 보훈처 직원은 절차와 지원금을 설명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움켜쥐었고 입술은 파리하게 굳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은 간소한 장례식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아직 젊고 강인했으나 흑백빛 속에서 멀리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윤희의 마음은 허공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홀로 남겨졌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국가는 약속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가정을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고는 빠르게 그녀를 옥죄었고 젖은 손수건을 말리듯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윤희는 결국 시장 근처 작은 식당을 빌려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며 국물이 끓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피곤과 외로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나이 탓에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상 속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윤희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김상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사라진 그 이름은 기록에만 남아 있었고 진실은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길 끝에는 윤희의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입구에는 국물 냄새와 연탄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었고 중년이 된 아들 준호는 틈틈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국밥집은 늘 분주했지만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면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 속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흰 봉투 위에는 서툰 글씨로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 김상호라는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편지 속 문장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이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일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초 윤희가 즐겨 입던 파란색 원피스, 첫 돌을 맞던 아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편이 직접 새겨준 반지의 작은 흠집까지 상세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희는 손에 쥔 편지를 떨리는 손길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필체의 습관적인 획과 단어 선택은 분명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가 퇴근 후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사기꾼일 거다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 흉내를 내며 속이려 드는 거라고요. 그의 말에는 분노와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원망하며 자라왔기에 그럴수록 거짓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아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혹시라는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단어 하나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깨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단골로 오던 퇴역 군인 노인은 편지를 유심히 읽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건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서 은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전사철이라는 게 항상 진실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말은 윤희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윤희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우편의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편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소유주의 주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서민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윤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발신지를 확인한 뒤로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래된 외투를 걸치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손에는 남편 이름이 적힌 편지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심의 대형 빌딩 앞에 선 순간 윤희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유리 외벽은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출근길 직장인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한참 동안 입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김상호 씨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층부 사무실 번호를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희는 낯선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층부 복도는 조용하고 깔끔했으며 문 앞에 대표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인물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윤희가 기억 속에서 간직해온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턱선, 그리고 오래전 전쟁터에서 다친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윤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고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자신을 김상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전쟁 당시 전사 처리가 은폐된 것이라며 그 후 긴 세월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와 말투마저 윤희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윤희는 눈물이 차올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포로가 된 뒤 생존을 위해 감춰야 했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외를 떠돌며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막대한 자산을 모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까지 숨을 수는 없었다며 결국 본명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윤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남편일 수도 있지만 믿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심장은 남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머리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낮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마주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남편의 것인지 아니면 닮은 타인의 것인지 그녀는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며칠간 마음을 정리한 뒤 결국 아들 준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기꾼일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준호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과의 재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곧장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물주 이름은 분명히 김상호였습니다. 그는 이를 보고도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건물 소유권은 분명히 김상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동시에 이름만 같을 수도 있고 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언론인 지인을 찾아가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당시 월남전 관련 자료와 군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모든 걸 의심했습니다. 윤희는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상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었습니다. 상호는 차분하게 전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순간, 탈출 과정,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전우들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윤희는 들으며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일부 이름은 그녀도 익히 기억하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상호가 말한 기록 중 일부는 그녀가 보관해온 공식 문서와 일치했습니다. 윤희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누군가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밤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과 아들의 불신 사이에서 갈라지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종이는 이제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마음속 불신을 지우지 못한 채 퇴역 군인 모임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넓지 않은 회관 안에는 나이 든 군인들이 모여 서로의 옛 기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심히 대화를 듣다가 한 노인이 김상호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곧장 다가가 아버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상호가 전투 중 포로로 잡혔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했음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군 당국은 체면과 기록을 위해 그를 전사자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증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이름을 줄줄이 말했고
구체적인 전투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한편 상우는 윤희에게 다시 찾아와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와 그 뒤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거대한 재산을 일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윤희는 믿기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과 세세한 기억 앞에서 점차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노인의 증언을 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그토록 긴 세월을 가족 곁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희는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단단한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다른 쪽은 버려졌다는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감정 사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윤희는 남편을 향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완전히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아들과 함께 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날 이후 가족의 갈등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더 큰 과제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윤희와 준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 세월 따로 살아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자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로 놓인 은색 식기는 반짝였지만 세 사람의 시선은 쉽게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으나 준호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내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지켜주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부재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말조차 준호의 마음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책임을 방기한 지난 세월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테이블 위 대화는 차갑게 흘렀습니다. 상우는 더는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재산과 건물을 가족 명의로 돌리겠다는 법적 서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통해 가족에게 보답하려 했지만 준호는 이를 또 다른 도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돈으로는 시간과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다가 손을 내밀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이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준호의 분노를 완전히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신과 서운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때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시한부라는 단어가 윤희와 준호의 눈을 동시에 멈추게 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준호는 놀람과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마지막만큼은 가족으로 살고 싶다. 상우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윤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원망 속에서도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두 손을 떨며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굳게 쥔 손을 풀고 천천히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놓아버리기 위한 체념에 가까운 손짓이었지만 그것은 오랜 갈등 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던 공기 대신 조용한 울음과 따뜻한 침묵이 번졌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남은 날들을 함께하기 위한 약속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상호는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윤희와 준호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고 준호는 낮에는 가게 일을 챙기고 저녁마다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늦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메우려 했습니다. 상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사업 자산과 건물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약해져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아버지의 의지를 느끼며 차갑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세월에 대한 한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보다 남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상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병실에는 가끔 퇴역 군인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상호가 포로로 잡혔다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전하며 그의 용기와 희생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준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단순한 부재의 가장이 아닌 시대의 희생자이자 한 사람의 전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복잡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기업을 이어받아 가정과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은 상호의 눈가에 옅은 미소를 피어나게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상호의 호흡은 점점 더 짧고 가늘어졌습니다. 병실 한쪽에서는 윤희가 조용히 기도하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곁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눈을 감기 전 조용히 가족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윤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남편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끝에 이룬 가족의 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군 당국의 인정도 없었지만 가족과 전우들이 모여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들은 그의 삶과 진실을 기억하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겨진 윤희와 준호는 이제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슬픔은 크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시간은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도심 한복판에 솟아오른 대형 빌딩 옥상에서 윤희와 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빌딩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분주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가족의 소유가 되었고 준호가 실질적인 관리자가 되어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전쟁 유가족과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남편이 지켜주지 못한 세상 속 약자들을 대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기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환원과 봉사를 병행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분노와 원망이 아닌 책임과 희망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끝내 김상호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희는 가슴속에 남편의 사진을 꼭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는 슬픔이 아닌 미소를 불러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결국 사랑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 그녀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족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차츰 밝아지고 카메라는 옥상에 서 있는 모자의 뒷모습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요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